자, 이제 뭐 시장 분석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좀 이제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네. 하나 여쭐게요. 지금 아파트 사면 안 되는 거죠? 예, 안 사는 게 좋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아까 항공모함에 비유를 했는데 한번 선수를 방향이 돌려지면 예.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짧게 하락하고 말 것 같으면 뭐 떨어지는 시점에 잡아도 뭐 크게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 하락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보통 최소한 이제 한 5, 6년 이상은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락폭도 굉장히 크단 말이죠. 예. 그렇게 본다라면 안 사고 있다가 나중에 바닥권에서 사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자금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하고 떨어지면 이 주거 안정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주거 안정을 해치게 돼요. 그 떨어지는 집에서 사는 사람은 그 집이 편안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불편한 집이 되니까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안 사는 게 훨씬 더 떨어질 때는 안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 이제 청약도 네, 뭐 로또 청약이라는 말은 이제 뭐 없어지긴 한 것 같아요, 거의 요새 보면. 요즘 많이 줄었죠. 네, 이게 이제 청약 시장, 그냥 분양 시장도 점점 더 이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땅값도 이미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서서히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문제는 주변 아파트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는 올라가고 있고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로또처럼 옛날에 시세 차익을 그냥 사기만 하면 시세 차익을 주는 상황이 이제 아닌 쪽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약 시장에서도 이제 매수자들이 청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 말씀 나온 김에 네. 이 분양 시장 구조라고 할까요? 네, 네. 이 우리 시청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네.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뭐냐면 미분양이 생기잖아요. 안 팔리는 물건이 생기면 이제 일반 시장에 있던 매물의 매물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럼 매도 매물이 늘어나면 이제 분양가가 좀 싸진 매물들도 나오거든요. 그럼 얘도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낮아지고 안 팔리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떨어지니까 얘가 또 안 팔려서 미분양이 누적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그 악의 소용돌이로 빠져서 서로 계속 얘를 끄집어 다니고 다시 얘를 끄집어 다니고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구조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분양 시장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사실은 이제 아까 살만한 사람 다 샀다고 그랬는데 네. 그 살만한 사람 중에 상당수가 이제 영끌해서 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젊은 예. 사람들. 이게 이제 원리금 부담이 많이 늘어서 뭐 이거 뭐 원리금 갖고 나면은 생활이 안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와요. 네, 네. 이게 도대체 이제 그러면 원리금 이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 네, 네. 그러면 또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건지. 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원리금 부담을 생각해 보면 원래 이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 전에 샀을 때는 예. 보통 2%대였거든요. 시중 금리가 2%대 중반이나 많으면 3% 정도였단 말이에요. 예. 그럼 예를 들면은 1억을 받으면 1년 이자가 300만 원이죠. 그러면은 3억 정도 받으면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 이자가 한 70만 원에서 이제 80만 원 사이 정도 되고 원리금으로 이제 하게 되면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150만 원. 그런데 이제 집값이 이제 지금 영끌해서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3억을 대출 받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가 거의 6%대란 말이에요. 이제. 예. 그러면 이분들이 원리금 상환이 이제 300만 원으로 늘어난 거죠. 그럼 예를 들면 500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가 있다. 5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을 받아서 금리 인상 전에는 150만 원을 나가고 35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6%대의 그 이자를 원리금을 내게 되면 300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되면 이제 20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 교육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는 쓰되 이제 약간의 그 생활의 질적인 걸 높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돈들은 이때 되면 거의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외식이라든지 어디 뭐 여행이라든지 뭐 캠핑 간다든지 이런 거를 거의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영끌을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고달파지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심정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자를 죽으라고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이자를 냈는데 이걸 하락하는 데다 사라지는 데다가 보탠 거죠. 집값 올라갈 때는 내 이 이자 낸 것이 상승분에 포함이 되니까 내가 뿌듯한 게 있는 거죠. 강제저축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얘는 그냥 소멸되는 쪽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게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일해서 이거 이자 냈는데 이 돈은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집에 사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딱 오케이 그러면 뭐 손해를 좀 보더라도 지금 파는 게 덜 손해니까 팔고 더 떨어지면 사자.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떨어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어요. 물론 그 시세대로 이제 팔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부동산은 시세대로 내놓으면 절대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팔려면 금매로 내놔야 돼요. 근데 금매의 수준이 몇 천만 원은 금매로 치질 않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억대 이상 시세보다 싼 걸 내놔야 이제 금매로 달라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팔려고 할 때 이 손실을 확정짓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금매로 내놔서 팔리면 이게 진짜로 행동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민은 하죠. 이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팔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하라 얘기하기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게 뭐 하락장으로 전환이 되면 이게 뭐 1, 2년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참 힘든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금 금매 뭐 이제 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매 수준으로 내놔서 팔리면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내가 용납을 못 하겠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깎는 거를 좀 덜 낮춰서 시장에 내놓아서 팔리면 좋고, 이제 아니면 만약에 안 팔린다라면 내가 이제 허리띠 졸라맬 각오 딱 하고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해묵은 이제 논쟁이긴 합니다만은 자, 두 가지. 네. 이게 어차피 살 집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뭐 하나 살 사람은 뭐 떨어지건 말건 사라. 네. 자, 그다음. 자, 강남은 안 떨어질 테니까 강남은 사라. 네. 이 두 가지가 네. 성립이 됩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집을 가졌는데 거지가 되는 상황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은 하우스 푸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강남 불패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강남 불패도 상승장에서 굉장히 통용되던 얘기예요. 이제 똘똘한 한 채, 강남 뭐 이런 건데, 상승장에서는 인기 없는 것보다 인기가 많은, 그리고 좋은 아파트 이런 것들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갈아타기를 시도하죠. 상승장에서. 좀 안 좋은 거나 뭐 내가 살고 있던 거를 팔고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옮겨 타는, 이런 걸 시도를 하는데, 이제 이게 조금은 와전이 된 거죠. 와전이 돼서 똘똘한 한 채는 그러면은 하락장도 버티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이제 상식인 게, 현실적으로 과거에 강남 아파트들도 거의 한 40% 가까이 다 떨어졌었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불패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의 어떤 그 개념 이게 조금 빠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언젠가 이번에 정말 소장님 말씀대로 하락장으로 전환이 돼서 다시 뭐 영원히 하락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 기간을 생각한다면 뭐 불패가 맞을 수도 있지만 네. 그 기간이 과히 짧지 않으니까 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간을 감내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얘기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그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지고 오래 버티면 우상향하니까 버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그 이제 현업에 있으면서 거의 수천 명을 상담을 했거든요. 예. 근데 하락장에서 많이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버티지 못한 사람이 거의 90%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오를 때까지 들고 간 사람이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이자 낼 거 다 내고 그냥 막판에 결국은 어느 순간이 돼서 팔아버리는 거군요. 거의 한 50%가 꼭대기에서 사서 바닥에서 팔았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도. 아니, 사람이 주식이랑 똑같아요. 예, 아무리 안 배웠어도 어떻게 꼭대기에 사가지고 바닥에서 팔 수가 있나.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가장 그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꼭대기에서 산 이유는 계속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그동안에 내가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이 다 사라 하니까 이제 나 지금이라도 안 사면은 진짜 거지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에 탁 샀는데 이게 상투였단 말이죠. 그리고 상투가 돼서 이제 하락을 막 하고 있는데 힘드니까 자꾸 팔려고 내놔요. 내놨는데 손님이 없대요. 부동산에 아무리 내놔도 손님이 와야 뭘 협상을 하든지 뭐 금매라도 팔든지 하는데 손님 자체가 안 오니까 이거는 뭐 내가 어디다 드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여러 군데에 매물을 내놓고 기다리는데 진짜 연락 오는 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연락 오는 데들은 심지어는 뭐 매덕 깎아주면은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하락 맞는 게 나은 거죠. 네. 그러니까 팔려고 막 시도하다가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이제 바닥권쯤에서는 이제 거의 포기 상태에 빠지게 되죠. 예. 팔다 안 팔리니까 지쳐서 이제 포기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사려고 하는 손님이 있다. 이제 팔래 어떻게 할래? 그러면은 한참 고민하다가 팔아버리죠. 그게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오류를 굉장히 많이 겪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30-40%도 올라가는 도중에 다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손실을 보고 끝난 사람이 80% 이상이고요. 예. 이제 원금을 회복한 사람이 이제 나머지 한 10% 정도. 그리고 10% 정도가 이제 올랐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냐? 아니라는 거죠.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수억, 수십억을 벌었는데 이분들은 올랐어도 겨우 내가 산 금액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몇 억 오른 정도. 근데 그동안 이자 낸 거 뭐 마음고생한 거 하면은 사실 뭐 그렇죠. 그런 것도 번 게 거죠. 아닌 게.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래도 강남 불패라고 뭐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네. 한 아파트를 좀 이렇게 얘가 어떻게 가격 변했는지 이거 보면은 뭐 아마 이제 수치로 한번 좀 강남 불패는 네. 중기적으로 보면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럼 어떻게 혹시 사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뭐 전체적으로 보여주기는 좀 어렵고 예. 강남 아파트 중에 이제 압구정 현대, 압구정 현대가 2009년 7월 달에 18억 7,500만 원을 이제 고점을 찍어요. 예. 그리고 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빠지다가 12년 9월 달에 이제 최저점을 찍거든요. 최저점을 찍는데 이때가 13억 2천만 원.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고점 대비 약 30%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곡렉스, 이 이제 현대 아파트는 좀 오래된 거잖아요.
도곡렉스는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새 아파트였거든요. 새 아파트가 2006년 12월 달에 19억을 찍습니다. 19억을 찍었다가 12년 12월에 11억 8천만 원을 기록해요. 19억에서 11억 8천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8%가 떨어진 거예요. 거의 40%가 떨어진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도 2006년 11월에 23억을 찍었는데 13년 12월에 14억 7천으로 떨어져요. 이게 이제 37% 정도가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국에서 잘 아는 강남의 음마 아파트. 음마 아파트도 2006년 11월 달에 14억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13년 8월 달에 8억 2,850까지 떨어져요. 이게 41%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떨어질 때 최저점 찍은 것이 보통 30에서 40% 정도 강남도 예외 없이 다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고점 대비 한 40% 정도는 떨어진다. 강남도 예외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시장의 흐름을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은 없다. 네, 부동산은 그 주식은 개별주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 시장, 뭐 회사의 그 실적이 너무 좋다. 그러면 하락장이어도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는데 부동산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어떤 아파트만 하나 툭 튀어나와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임대차 3법 이제 2년 됐어요. 네. 지금이 이제 재갱신하는 그렇죠. 시기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네. 전세 대란은 없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네. 뭐 지금 예측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거의 그렇죠. 네, 지금은 대란이라면 지금 난리가 나서 막 뉴스에 전세에 관한 뉴스가 막 여기저기 튀어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세에 관한 뉴스는 거의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주식은 뭐 바닥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아파트 시장은 바닥 알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시장이 있어요. 이 전세가 매매가의 하방 지지선 역할을 굉장히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그 전세가를 밑으로 뚫고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딱 밑에서 버티고 있으면 매매가는 전세가를 찍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하락을 한 5년, 6년 하고 나면은 이제 전세 시장의 수요 공급이 좀 많이 바뀌어요. 투자자들은 집을 안 사잖아요. 하락 동안에. 투자자들이 집을 안 사니까 임대 공급이죠. 임대 공급이 사실 다주택자가 계속 집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들여서 임대를 놔야 공급이 늘어나는데 집을 안 사니까 그리고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질 않죠. 그 다음에 임차인들은 거의 자가로 변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였던 사람들, 1주택자, 실수요자였던 사람들이 집값이 하락하니까 집을 팔고 임차인으로 변하려고 하는 그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차인 수요가 늘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하락장이 한참 지나면 전세 시장의 수요 공급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임차인 수가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게 돼요. 나중에. 그러면 매매가는 쭉 떨어지다가 전세가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서 거의 만나거든요. 그러면 전세가가 밀어 올려요. 매매가를. 이게 이제 바닥에서 턴을 하는 신호입니다. 이게 예외 없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이번 하락장 말에 이제 상승장 오기 전에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 깊게 그렇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걸 봐야 되겠네요. 전세가율과 전세가의 그 흐름을 잘 보셔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어도 그런 상황이 시그널이 나오면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경기 관련해서 이제 내년에 오히려 이제 침체가 좀 올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이 급한 금리 상승 기조가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견해도 있어요. 예측도.
만약에 내년에 금리가 내린다. 네. 집값에 영향 미칩니까? 저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가 내리면 이제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본다라면 금리가 시장의 추세를 바꿀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면 하락 요인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는 일부 지역에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미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자,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거라고 전제가 된다면, 이게 맞아야 된다라면 전국이 다 하락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편차가 지금 예,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는 불장이에요. 불장.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시기 지나면 올라갈 지역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돼서 하락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는 예, 이걸 이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시장과 금리의 연관성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구분을 한 게 뭐냐면 금리는 2차 요인이라는 거예요. 2차 요인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과 방향성이 같으면 큰 힘을 내요. 그리고 시장과 방향성이 다르면 거의 힘을 못 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상승장에서 지금처럼 만약에 2020년과 같은 상황이다. 지금 그 매매 시장이. 근데 지금 금리가 막 지금처럼 급등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을 꺾지 못합니다. 상승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상승할 때 상승 폭이 올라가는 정도가 1년에 몇십억이었잖아요. 금리로 인해서 손해보는 건 겨우 몇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20년대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했잖아요. 예. 대출 규제를 하니까 이금융권으로 가서 대출을 받았어요. 이금융권의 금리가 최소 6에서 8%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금융권도 막아버렸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개인금융으로 갔어요. 예. 개인금융 같은 경우는 10몇 프로 하니까. 13%예요. 기본이. 13%에서 20%대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서라도 집을 샀어요. 왜냐하면 13%, 20%의 이자를 주더라도 집을 사가지고 올라가는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놓고 금리의 효과를 비교를 해야지 이 시장 상황은 빼고 금리가 하락 요인이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시장이 떨어지고 금리가 인하하면 시장이 올라가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장이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진행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본격적인 하락장이 진행되면 금리가 인하가 되더라도 이제 시장의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집값을 못 올리는군요. 네, 못 올리게 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